안녕하세요. 주창린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업 재무에서 활용하는 정보의 주된 원천이죠. 회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든 회계학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요 개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회계 개념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 회계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이랑 실제를 가정한 사례와 사건을 좀 만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모를 때 가장 쉽게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이죠.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회계는 보시다시피 국어 사전을 보면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한다. 두 번째 빚이나 물건가 월급 따위를 치러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정의가 세 번째죠.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정보화할까요? 예. 회계와 발음이 비슷한 회계가 있죠. 예. 종교적인 이유로 회계하라고 설파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상황이 풀리면 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앞에 나오는 회계의 뜻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입니다.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회계하라고 회계하는 거라고 얘기를 가끔 합니다. 회계하려고 회계한다는 거죠. 예. 뭐 다른 발음이 비슷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다만 여기서는 이제 대상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과정이 기업 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정보를 회계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손쉽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명확히 잘못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도출된 원인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곳에 해당 정보를 사용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건전하게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세 번째 정의에 나온 일정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랑 현금주의 회계 방식 두 개가 있는데요. 그 기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학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루카 파치올리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 루카 파치올리가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 이분이 이제 회계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해서 사용한 사람일까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저서죠, 이 책. 예, 수마데 아르스메티카. 뭐 뒤에 이름이 더 나옵니다. 뭐 지리학이나 뭐 다 나오는데 그에 져서 이 아리스메티카 이 책에 있는 뭐 여기 보시면 그림은 1952년도 판이고요. 1949년도 판을 제가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넣습니다. 여간 이 책은요.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중 비즈니스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자와 복리에 대한 이자의 복리 개념,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소개할 개념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유통 상인 집단이죠.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베니스의 상인들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베네치아인들이 어떻게 거래 내용을 정리하는지를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식 글씨로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죠. 베니스의 상인이 나오는 안토니오 같은 상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향료는 동방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이집트나 터키, 시리아 지역까지는 뭐 육로로 그 이후에는 이제 베니스의 상인들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 지중해 건너서 수입해서 전 유럽에 유통시키던 시대입니다. 우선 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돈 1억을 들여서 배를 사고 배를 움직이고 짐을 사서
나를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뭐 각종 비용에 대해서 계략적인 비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또 배를 사는데 보시다시피 뭐 1억 정도 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사서 나르는 인건비, 그래서 가는데 이 편도 2천만 원. 예. 그리고 현지에서 향료를 사는데 뭐 1천만 원 든다고 하겠습니다. 뭐 갈 때 2천만 원에 들여서 짐을 넣었기 때문에 하역하는데도 똑같이 돌아와서도 배를 타오는데 2천만 원 든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를 다시 팔 때 구입원가 8배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뭐 1천만 원 들었는데 8배 너무 폭리 아니냐 뭐 얘기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있죠.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에 도착한 사람, 인도 케랄라주에 도착해서 향료를 싣고 돌아온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예. 바스코 다 가마죠. 예,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 베니스 상인들이 독점하던 동방 향료 사업을 깬 사람입니다. 처음 항해에서 한 뭐 선원들이 얼마나 죽거나 많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모험을 했었지만 돌아왔을 때 수익을 보니까 전체 운행비의 60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향료의 판매 가격이 당시 베니스 상인들의 향료 판매 가격의 약 3분의 1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180배까지 수익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흐메트가 그 종교를 창시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다마스커스로 향료를 운반하던 상인이었습니다. 뭐 워낙 운반을 잘하고 손해를 잘 끼치지 않아서 그런 상인이었기 때문에 부자인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들 상행이죠. 예, 상행 중에 한 10번을 하게 되면 뭐 중간에 편도가다 보면 이제 뭐 도적도 만나고 많이 잃게 되는데 한 3번만 제대로 운반하게 되면 운반해서 향료를 팔아도 그 부족, 일족들이 다 성장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교육의 위험이 상당히 위험해서 이런 기회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전체적인 금액으로 딱 진행을 다 했을 때 어, 최종적으로 번 돈은 얼마일까요? 여기 그냥 다 더하고 빼면 7천만 원 손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산할 때 뭔가 어색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를 한 번 더 갔다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동일하게 들겠죠. 그죠? 예. 수익도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면 1회차와 2회차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딱 하나는 이제 배를 산 요 행위 하나뿐이죠. 예. 그 1회차, 2회차 상행의 차이가 없다면 둘 사이 차이도 없게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나온 이제 현대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방식이 그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은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베네치아식 글쓰기는 둘로 나눕니다. 예. 좌변과 우변의 내용으로 해서 좌변은 내가 가진 것, 자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아까 전에 했던 거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과 배는 모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배를 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줄었지만, 예, 현금은 줄죠. 마이너스. 예. 하지만 배는 그 가치만큼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게 돼서 남게 됩니다. 그 외에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 비용과 오게 되는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그리고 향료를 구입할 때 뭐 기존 거래 상대라서 뭐 신용 외상으로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이 초록색 표시된 것처럼 그냥 표기하셔도 됩니다. 현금을 냈다. 물건이 생겼고 물건이 생기고 현금을 냈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초록색일 때는 이쪽 라인이 써있지 않겠죠. 예. 하지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쓰인 게 아니라 외상으로 샀다고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좀 더 할 수 있고요. 예. 물론 이 외상은 다음에 이집트를 가게 되면 갚거나 이집트 상인이 베니스를 방문하면 갚아야겠죠. 아니, 예. 뭐 연두색 몇 가지 더 밑에 더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뭐 향료 판매 후 갚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한 거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검은색으로만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중으로 배를 딱 봤는데 10번 쓸 수 있다고 처음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중 처음에 1 회차 한 번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액으로 줄인다."라고 해서 1천만 원 소모됐다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도 감가상각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감가상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 자산에 써 있는 항목을 모두 더하면 이쪽을 다 더하면 예, 연두색을 빼고 다 더하고 빼고 그러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의무 항목을 다 더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예. 1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수익은 얼마일까요? 쉽게 계산하면 내 가진 거에서 의무, 언니가 빼서 줄 걸 빼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10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억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앞에 방식으로 했을 때 10회를 모두 하게 되면 그래서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그 수익은 얼마일까요? 2회차를 한번 앞서 장에서 계산해 보신 분들은 3천만 원이 수익을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하게 되니까 다음이 2억 7천이고 1억 1회차에서 손실 7천만 원 빼면 2억으로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10회 다 했을 때. 근데 특정 시점을 하나하나 끊어서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시간 5회차 뭐 6회차 했을 때 어느 쪽이 기업 활동을 더 적합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의 방식 한쪽 화면에 다 한쪽 란에 다 현금만 쓴 것을 현금주의 회계라고 하고요. 후자의 방식, 베니스 상인들의 기록 방식을 발생주의 회계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고요. 기업의 특정 시점의 실제를 좀 더 객관화 보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 이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라서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오차가 정도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확한 금액, 오차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그거를 재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